제가 여러 가지 역사를 보고 현재를 분석해 보니까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AI 거품 붕괴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 같고요.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인데요. 신용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김영희입니다. 제가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97년 외환위기, 2000년 IT 거품,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2020년 코로나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었죠. 그런 걸 다 경험했었어요. 근데 되돌아켜 보면은 제가 그런 위기를 조금 앞서갔지만 미리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역사를 보고 현재를 분석해 보니까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AI 거품 붕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기업이나 개인 부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 가지고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사실 정확한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 좀 빨리 앞서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빠르면 올 하반기 후반이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 같고요. 거꾸로 보면은 부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초호황을 과거 인프라 확장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제가 책에서 우선 역사를 한번 공부해 봤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자본주의 역사를 대표하는 국가 아닌가요? 1929년에 거품이 한번 발생했었죠. 그리고 2000년에 또 IT 거품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2008년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었어요. 그런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은 우리 사회에 경제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929년 그 무렵에 자동차 전기가 발명돼 가지고요. 뭐 전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일할 수도 있었고 자동차는 거리를 혁신적으로 단축시켰거든요. 그다음에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등장했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지켜보면은 그런 기술은 남아가지고 인류 사회에 정말 혁신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늘 그 기술이 있을 때 많은 자본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간 자본은 자산 가격이 엄청난 거품으로 대규모 파괴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2000년처럼 AI 주식에 거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 문제가 2008년 금융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거든요. 신용 문제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신용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AI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사모 신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달했어요. 그런데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일부 기업들이 그렇게 이익이 안 나죠. 그래서 사모 신용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모신용 운영하는 펀드 회사들이 그 돈을 못 내주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용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 그러니까 2000년하고 2008년 두 가지 문제가 현재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신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AI 산업이 부채로 인해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과거 보면은 초기에 기술이 개발되고 많은 자금이 투하되죠.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경기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합니다. 거품이 이제 꺼지면서 부채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금융정책당국이 은행을 규제했어요. 은행한테 많은 자금을 대출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고 반도체 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일부는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많은 회사들이 사모펀드, 사모신용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신용에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하죠. 이익을 못 내니까요. 그래서 내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니까 사모펀드에 가서 맡긴 돈 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회사들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블루아울 같은 회사예요. 많은 회사가 아닙니다만 일부 회사가 나타났고요. 이제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방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방 어딘가 구석에 많은 바퀴벌레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모신용 회사들이 부실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맡겼던 사람들은 빨리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은 거기다 돈을 안 맡길 거라는 겁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인데요. 신용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AI 기업들이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자금을 찾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AI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세 가지 붕괴 시나리오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붕괴되느냐. 처음에 가격 붕괴형이에요. 이거는 2000년 IT 거품이 때문이었죠. 그때 인터넷이 등장하고 많은 기업들이 실체도 없는 기업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고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스닥이 한 80%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금융회사들은 그를 담보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었죠.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금융공학을 잘 이용해가지고 안전하다. 그렇게 선전해가지고 팔았거든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금융상품이 불안전성이 드러나면서 신용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S&P 500, 특히 기술주 거품입니다. 흔히들 버핏지수라고 그러는데 버핏지수라는 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이게 역사상 최고치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돈이 많이 풀려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는데 통화량을 대표하는 게 M2 강의통화거든요. 시가총액에 비해서 강의통화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S&P 500 배당 수익률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PBR 이런 게 지나치게 높습니다.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거는 2000년 같이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사모신용에 신용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거는 2008년 문제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충격이 2000년하고 2008년 이게 결합됐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2000년처럼 주식시장이 거품만 붕괴되면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모신용 이런 게 터지면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가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여기다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은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고 소비 투자 위축되면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신용, 그 다음에 통화정책 이 세 가지 유형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화정책보다는 첫 번째 가격 붕괴, 그 다음에 신용 붕괴 이 두 가지 문제가 조만간 다가올 것 같습니다. AI 버블이 터지게 되면 모든 자산 가치는 떨어질 텐데 살아남는 자산도 있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죠. 특히 주가가 제일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그때 다우지수가 90%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주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80%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S&P 500이 거의 50% 떨어져요. 이런 위기가 오면은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신용이 위축되니까요. 다른 자산 가격도 떨어져요. 오히려 금값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 국채, 채권 같은 거죠. 채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